체육회 관련 소식들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이기흥 회장 결국 삼선 도전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축하해요. 대단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할 사람이 있죠. 네. 그 옆에 계신 분. 네. 그래 나도 가능하겠는데 근데 이미 가능하다는 거를 두 사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밀어붙인 거죠. 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3선부터는 바로 이 조직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그렇죠. 3선, 4선이 가능한데 역시나 예정했던 대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 스포츠 공정위원회 자체가 뭐 체육회 안에 있는 그렇죠. 이기흥 회장의 일종의 사조직 측근들로 이렇게 꾸려져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거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아마 스포츠 뉴스에 관심이 있던 저희 같은 분들은 다 알고 있었겠지만 지금 모든 언론사나 또 뭐 정치인 쪽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걸 막겠다라고 계속해서 강경 대응을 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대한축구협회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막았던 게 그렇죠. 대한체육회였는데 좀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서 지난 10일에 대한체육회 그 비위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봐도 이기흥 체육회장이 회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직권 남용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게 밝혀진 직후여서 더 지금 충격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딸 친구를 그 선수촌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원래 그 선수촌의 그 직위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험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낮추라고 했는데 그거를 담당자가 거부하니까 그냥 아웃시켜버리고 결국에는 그 채용을 시키고 뭐 이런 식의 이 채용 비리 같은 경우는 요즘처럼 이 공정성 강화 이런 시대에 정말 맞지 않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덜 떨어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놀랬고요. 아직도 이런 걸 한다고? 정말 놀랬고 게다가 그런데 이게 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삼선 도전 승인이 된 거니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기흥 회장의 관련 혐의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윤정 기자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대표 선수촌 관리직의 그 딸 친구 그러니까 자녀 친구의 채용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뭐 국가대표 경력을 없애고 이런 거를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자격 요건 완화 시에 연봉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내부 보고도 묵살하고 그 다음에 요건을 완화하는 거를 반대한 채용 담당 부서장은 아예 교체를 하는 등 그렇습니다. 그런 직권 남용을 했고요. 네, 앞서 제가 뭐 언급드린 내용인데 채용 공고에 이제 국가대표 경력이나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전문 스포츠 지도자. 근데 그거를 삭제를 시켰어요. 자기 딸 친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채용 면접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청탁 대가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을 사적 전용 이런 문제들도 있네요. 예, 그렇죠. 그 파리올림픽에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중요직위를 청탁한 스포츠 종목 단체장이 있는데요. 이 단체장은 이기흥 회장의 고교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교 후배한테 물품 구입비 8천만 원을 대납시키는 조건으로 그 중요 직위를 줬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중에 약 1,7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 사용한 내용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몽규 회장하고 급이 다른 비위 행위들입니다. 짜치는 행위들이 많아요. 네, 정몽규 회장은 무능한 거고 이 사람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부패한 느낌? 네, 보시면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하고 무관한 지인들 5명을 집어넣고 이 사람들 데려가서 원래 일정에도 없었던 참관은 안 시키고 파리 관광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입장권도 그 공금으로 낭비하는 뭐 이런 성금에 또 환불 아내가 낭비한 이런 사례도 있었고 또 이게 모든 걸 다 모아놨네. 예, 그러니까 부정부패한 어떤 회장의 전형이죠. 예, 전형을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이재훈 씨 나온 드라마 뭐죠? 모범 시민, 모범 택시, 택시에서 거기에서 그 나오는 진천님 압덕 그런 그 대표의 모습. 대한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국정감사 증인을 피하려고 지방 일정 만들어서 가고
그리고 출장 결제도 없이 근무지 밖에서 업무 추진비를 법카로 쓴다거나 뭐 이런 정말 많습니다. 이거 아마 검색해 보시면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일단 좀 자중하는 모습 사과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이 정도면 이거 형사 처벌 내지는 아니면 직권 해지되는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직무정지를 걸었다고요? 그렇죠.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1일 오후에 이기흥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를 통보를 했고요. 근데 이기흥 회장은 이에 반발해서 12일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통보 취소 소송, 네. 그다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걸 신청을 했고 네. 어제 그 신청을 하고 난 직후인 오후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삼선 도전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삼선 된 게 아니라 이제 출마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허가를 해준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회에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빌미로 이제 그 삼선 도전을 승인을 했고, 또 이제 파리 올림픽 때 우리가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사실 나가기 전에 굉장히 그 목표치를 낮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뭐 구기 종목에서도 많이 이제 실제로 참가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고, 생각보다 이제 좀 선수단의 규모나 아니면 선수들의 요번에 이제 메달 예상이 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 메달이 생각보다 잘 나온 걸 보니까 애초에 약간 이걸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삼선 도전을 또 하겠다는 그 파렴치함이 일단 좀 어이가 없는데, 공식적으로 좀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일단 문체부 쪽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자, 확실히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회장의 사조직에 가깝다. 예. 더는 대한체육회의 공정성이나 어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면서 이제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앞으로는 별도 기구에 맡기고 징계 관할권을 상향하는 쪽으로 좀 변화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출마 가능하고 당선이 유력한 상태고, 문체위에서 일단 19일에 현안 질의를 또 한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기흥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 뭐 현안 질의 불러봤자 이게 뭐 딱히 뭐 큰 그 뭔가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최근에 있었던 현안 질의에 참석 안 한 것도 네. 체육회장으로서 굳이 안 가도 되는 것들을 참석을 하고, 게다가 네. 저도 기사 내용을 방금 전에 찾아봤는데 이게 또 그 국회 덜미가 잡힐까 봐 사비를 이용해서 다녀오셨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즉 사비를 썼다는 것 자체가 안 가도 된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또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아유. 아무튼 뭐 지금 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이기흥 회장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이죠. 이 선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몽규 회장의 사선 출마를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규정상으로 보면 정몽규 회장의 사선길도 열렸다고 할 수 있고, 근데 뭐 저희가 꾸준히 얘기해 왔지만 정 회장은 사선 지금 뭐 각 잡고 있고 본인이 승인 받을 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달에 AFC 집행위원회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국제기구 임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려면은 KFA 회장직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 뭐 AFC 제가 확인해봤는데 회장 아니어도 그거 하는 건 상관없고요. 네,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예. 뭐 피파 최근에 뭐 회장도 왔다 갔고,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롭게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 업무 능력 미진하고 한국 축구의 어떤 발전을 끌지도 못했고, 수익을 본인이 좀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공약도 지키지 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인데, 국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 이유도 참 궁색한 것이, 어디 나가기만 하면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피파 집행위원, 피파 평의위원 선거 다 떨어졌었고, 지난 2023년에 7명 중에 5명 뽑는 선거에서 6위로 낙선하고. 예. 네. 뭐 그래서.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사실 꼭 이분이 대한축구협회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상태인데, 그나마 돈도 안 쓰고 뭐 사직 출연 40억 원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40억 원이 거의 다 이제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측면에서 하고, 그거를 보통 사제 출연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예, 네. 보통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했다고. 그런데 2천만 원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오. 제가 작년에 그
이제 여기 얘기한 적 있으니까 그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 나눔재단에 1,000만 원 제가 기부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 더 냈으면 회장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큰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0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비판을 많이 듣고 있는 요소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모든 부분들이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사선 도전을 막지 못할 객관적인 이유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 선출마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기용 회장의 삼선 도전이 허용이 된 게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하는 계기라는 측면에서 좀 씁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공정위원회에서 공짜가 혹시 그 한자가 빌공짜인지 의문이 드네요. 발일 정자의 빌공짜. 딱이다.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좀 그래서 지금 그 일정을 보면 이번에 그 대한축구협회 이사회가 있었죠. 네, 여기에서 이제 규정 관련된 거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선거운영위원회 이제 구성에 대해서 일정이 나왔습니다. 12월 12일에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크리스마스부터 이제 2박 3일 동안 후보자 등록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1월 8일에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등록 기간까지 한 5주 남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상당히 좀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 세력이 세력화를 하려면 이미 많은 게 진행이 됐어야지 이게 그쵸. 대응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저도 여기저기 얘기 듣고 이렇게 좀 한 거 보면 축구인 한 명을 계속 밀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기용 회장의 삼선 도전이 허용이 됐고 고로 정몽구 회장도 제도적으로는 별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해보면 KFA에서 최근에 규정 개정을 했는데 여기 이제 홍명보법이 도입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기존의 K리그 감독을 마음대로 협회가 빼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제12조 감독 코치 등의 선임 제1항과 제2항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제1항은 뭐 전력 강화 위원회가 추천해서 뭐 이사회가 선임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2항이 중요했는데 제2항이 원래는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에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원래 규정은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 규정이 이제 K리그 감독을 선임만 하면은 K리그 그 구단 측에서는 아무것도 사실상 할 수 없는 놔줘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런 규정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선임된 자가 아니라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에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 네. 예,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도 뭐 통보하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빼올 수는 없게끔 이제 일단은 조항이 수정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요. 혹시 원래 규정도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구단 장과 협의한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그 문구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구체화 시켰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큰 구속력이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게 홍명보 감독을 빼오는 과정에서 논란이 돼서 이런 좀 수정이 된 거기 때문에 홍명보법이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말 쓰고 어투만 있죠.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네. 거기 보냅시다. 예, 보냅시다.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도 의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조가 좀 더 강제적인 느낌은 있어도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뭐 지금 이런 관례를 이렇게 조금씩 무너뜨려 가는 것은 뭐 괜찮지만 이 자체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갈 길이 좀 멀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국대 감독 선임 과정에서부터 이제 촉발이 돼서 회장의 거치 문제까지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건드린 규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단히 뭐 큰 의미가 있는 변화는 아니다. 첫걸음이라는 거에 의미를 좀 부여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정몽규 회장의 사선 도전은 현재로서는 거칠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이렇게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나머지 규정 바뀐 부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예,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저번에 특정감사 이후에 축구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했던 것 중에 코칭 스태프 선임에 대해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뭐 이렇게 선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코치 및 트레이너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급 대표팀의 감독은 이사회가 선임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축구 팬들의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또 중요했던 규정 개정이 K3 K4 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 관련한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등록하는 모든 선수가 계약을 의무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그 K4 리그도 연봉 계약 안에 조심히 가세요. 수제 보고 1등 하시면 안 드시겠다. 그러게요. 아무튼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그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네, 그 K4 리그에 원래는 이제 뭐 수당 계약만 맺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계약 맺지 않고 이렇게 뛰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모든 선수가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는 무조건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래도 이제 완전한 프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K3, K4 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당 계약이라도 의무화를 해라라는 규정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밖에 K4 리그 연봉 계약 의무 보유도 현행 5명에서 2030년 10명으로 순차적 1명씩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K3, K4 리그는 이제 좀 실질적인 그런 규정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른 거는 말씀드린 대로 회장 선거 관리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대한체육계의 개정안을 준용을 한 거고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월 중순부터 그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돌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내용들 살펴봤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이기흥 체육회장이 이 뭐 연임 규정에 대해서 연임 규정 철폐도 얘기했었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러면서 당시에 내가 연임을 당장 내가 안 하더라도 지역 특히 뭐 후보가 없는 후보 그분 말고는 없는 이런 정말 소규모의 지역 이 협회들을 위해서 체육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예. 그 연임 철폐 규정도 그 연임 관련 그 규정 철폐도 본인을 위해서였던 걸로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협회와 체육회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혼자 일해요님, 돌아오는 월급날은 무섭지만 기분은 한다. 멋진 위원님, 다들 슈퍼챗으로 혼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표 있을 때 이제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녹화 중이어서 얘기를 못 드린 점 그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일해요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방금 전에 안 그래도 그 대표님이랑 방송하고 계실 때 전화가 와서 네네. 그거 차 빼달라는 건 줄 알고 네네네. 문자를 싹 남겼거든요. 네네네. 여러분 근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는 걸까요? 그 설문조사랑 똑같지 않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네. 그래서 지금 뭐 댓글에도 차기 축구협회장이 누가 될 거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예, 뭐 정몽규 회장의 어떤 사선을 막을 수 있는 일단 세력 같은 거를 갖춘 이제 사람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인망은 좋으면 좋은데 그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예. 네. 저 태무 안 씁니다. 어머니께서 몰래 등록하신 거 아니냐고.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실제로 그뭐 그냥 뭐 지금 다음 거 얘기 넘어가기 전에 가볍게 네. 얘기하자면 실제로 주변에 이제 어머니 친구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거 저희 어머니 선에서 자르십니다. 사진 보시고. 네, 다음으로 장난이에요. 자, 우리 대표팀이 이번 주와 다음 주 A매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A매치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있는 경기 쿠웨이트전입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이제 쿠웨이트 현지로 합류를 했죠.
예,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국내파와 이제 오세훈 선수는 인천공항에서 쿠웨이트로 갔고요. 중동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뭐 김민재, 황인범 선수들 등 21명은 일찍이 합류를 해서 11일부터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인과 이현주 선수가 11일 밤쯤에 도착을 했고요. 12일 오전에 손흥민, 서령우, 오현규까지 합류하면서 26인 완전체가 됐습니다. 뭐 아직까지 일부 선수가 회복 훈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체 이 전술 훈련까지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고요. 비교적 출장 시간이 적었던 이강인이 곧바로 회복 훈련이 아닌 정상 훈련에 합류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고, 지금은 한 12명 정도가 정상 훈련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회복 훈련이 2개조로 나뉘어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도 이제 정상 훈련에 합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배준호 선수, 그리고 정우영 선수도 이번에 합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12일 인터뷰인데요. 배준호 선수는 10월 소집때 생각보다 많은 출전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엔 손흥민 형이 있다 하면서 이제 조력자로 다시 한번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고요. 부담감보다는 젊은 패기로 활기찬 모습을 통해서 10월 A매치처럼 다시 한번 팀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우영 선수도 8개월 만에 뽑혔죠. 오랜만에 뽑혀서 올해 마지막 2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그 우니온 베를린에서의 좋은 활약을 감독님께서 잘 봐주셔서 고맙고 뭔가 보여주려 하기보다 내 장점을 살려서 팀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우영이 화이팅 하고요. 최근에 이제 화두로 떠오른 게 선수 혹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안 할 수는 없긴 한데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뭐 은바페 뭐 자기적으로 대표팀 출장을 거부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로드리는 이제 뭐 저희가 전면 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나 이러면 진짜 파업한다 이렇게 됐죠. 쓰러졌죠. 네. 그런 상황도 있었고, 최근에 잉글랜드 대표팀의 이제 주축들이 부상으로 낙마했어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8명이 부상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 뭐 포든, 그릴리시, 파머, 뭐 코릴, 사카, 라이스, 아놀드, 그 다음에 램스데일까지 해서 8명이 부상으로 낙마를 했는데 대부분이 주전이고요. 예, 뭐 그나마 코릴 정도가 조금 첼시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8명이 부상으로 낙마하는 걸 보면은 지금 선수들이 그만큼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고, 마르틴 웨데고르 선수도 무리하게 이제 아스널에서 풀타임 복귀했다가 11월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하차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웨데고르의 부상 정도는 확실히 손흥민 선수보다 심각하긴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역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일종의 어떤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손흥민 선수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혹사 논란에서 더 심각한 선수는 김민재 선수라든지, 그렇죠. 96 라인들이죠. 예, 황인범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데, 살펴보면은 황인범 선수는 지난 주말 경기 교체를 제외하면은 페예노르트에서 지속적으로 풀타임 출장을 해왔습니다. 10월 A매치 이후 7경기에서 총 600분 출장을 했고요. 이게 주중 경기를 그러니까 다 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추가 시간 당연히 제외한 수치입니다. 추가 시간 포함하면은 650분 이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 주전 센터백으로 10월 A매치 이후에 7경기 소화를 했고요. 추가 시간 제외하고 565분 소화했고, 황인범 선수보다는 조금 나은데 최근 2경기에서는 연속 풀타임을 뛰면서 역시나 체력 관리를 온전히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황인범과 김민재는 대표팀에서도 주축 중에 주축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풀타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 대표팀 소집 때는 부상으로 제외가 됐던 손흥민 선수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출전 시간에 관리를 해왔어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우린 이제 건강한 헬시 소니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입수이 전에 야씨 이거 지겠는데 그래서 풀타임을 뛰었죠. 예, 그래서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을 뛰면서 풀타임을 뛸 수 있다는 몸 상태라는 거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에게도 그럼 나도 풀타임? 이러면서 할 명분을 일단은 준 상황이긴 하고요. 하지만 홍명보 감독도 일단은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건강한 손흥민을 원한다 라는 이제 이례적 요청에 대해서 나도 건강한 손흥민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일에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이 대표팀에 합류하는 대로 면담을 통해서 출전 시간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면담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뛰기 조금 힘들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선발로 나서도 교체를 진행하지 않을까. 지난번처럼 풀타임을 계속해서 뛰는 상황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관측입니다. 사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린 일단 거의 뭐 사실상 좀 일이 어쨌든 좀 안정적이잖아요. 예.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인데다가 유럽파 입장에서는 그 원정 거리가 우리 홈에서 할 때보다는 또 가까운 편이라는 점이 비교적 다행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중동 2연전이 유럽파에게는 오히려 피로도를 좀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출전 시간을 잘 조절하면서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경기를 승리를 해서 1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세계적으로 A매치 관련해서 이런 소속팀과 대표팀에 오고 가는 선수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라는 논란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손흥민 선수, 뭐 김민재 선수, 황인범 선수 비롯해서 조금 주전급으로 뛰면서 유럽 대항전도 뛰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대표팀 이야기까지 해 보았습니다. 예. 올해 마지막 A매치 맞습니다. 올해 11월까지 해서 A매치 기간은 마무리가 되고요. 토트넘이 대표팀에 직접적으로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공적으로 아니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따로 또 연락하면 알겠어 이렇게 반응이 오겠죠 사실. 예. 네. 알겠다고 얘기했잖아. 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 알겠다고. 우리도 건강한 거 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그 쿠웨이트전 목요일 11시입니다. 예, 목요일 11시에 뻘리 TV에서도 중계 하나요? 일단 저는 다음 주에 합니다. 예, 일단은 일정 상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바쁘시기 때문에 그날 바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일 입중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전매축에서 해드릴 거고요. 내일 전매축엔 저와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모르나? 그건 물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신분이 바뀐 윤효용 기자와 제가 함께합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당연히 신혼여행 후기도 그렇죠. 시원하게 어디 갔다 됐지? 기억이 안 나네. 그 몰디브. 몰디브. 예, 모히또 갔답니다. 네. 예, 모히또 다녀온 이야기. 네. 다음 주에 저는 이제 팔레스타인전에 입중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예,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예, 그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가 볼까요? 네. 예. 김민재가 킹왕짱이 됐습니다. 킹왕짱이 됐다.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김민재 킹왕짱이라는 걸 FIFA 연구소가 공인을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FIFA 네. 연구소가 공인한 그렇죠. FIFA죠. 네, FIFA. 예, 12일에 피파 산하의 이 CIES 그러니까 스포츠 연구소인데요. 이 축구 연구소에서 2024-2025 시즌 전 세계 센터백 순위 현재까지의 순위를 공개를 했습니다. 센터백 관련 지표들을 활용해서 100점 만점으로 수치를 산정을 했고요. 김민재 선수는 91.1점으로 센터백 전체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센터백 중에서 유일하게 90점을 넘긴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좀 압도적인 1위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곳이고요. 뭐 물론 이 한 곳에서 이런 통계 자료가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건 그쵸,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통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댓글에서도 뭐 거기 뭐 미드필더 1위가 누구여서 공신력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어쨌든 긍정적인 지표로 1등이잖아요. 한잔해. 예, 순위를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맨체스터 시티의 후뱅 디아스가 2위를 차지했고요.
리버풀의 센터백 듀오죠. 이브라이마 코나테와 버질 판다이크가 나란히 3,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에드르 밀리탕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근에 십자인대 부상에 당한 이제 5위를 차지했고요. 다요 우파메카노가 6위, 그러니까 김민재의 센터백 파트너죠. 6위를 차지했고 마누엘 아칸지가 7위, 그 바르셀로나의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8위,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의 윌리 오르반이 9위, 그 다음에 아틀란타의 더론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까지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센터백으로 기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센터백으로 이렇게 수치가 산정이 됐고요. 하여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쭉 읊어드린 순위들을 보면 알겠지만 김민재 선수는 일단 유일한 아시아 선수고요. 그 다음에 센터백으로서도 독보적인 2위 후뱅 디아스가 89.7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랑 거의 1.4점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통계적으로 조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 지난 시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바이언의 당당한 주전 센터백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국가대표팀 이야기할 때는 이 체력이 걱정될 정도로 이제 아주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데 일단 뭐 김민재 선수가 잘해서도 있지만 쉬지 못하는 건 이 다른 애들의 문제도 큽니다. 너무 크죠. 네. 일단 이토 히로키 같은 경우에는 돌아온다 했다가 다시 부상이 확인이 돼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요. 요시프 스타인시치도 사실상 전반기는 시즌 아웃이 됐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 선수는 에릭 다이어는 밀려났죠. 뱅상 컴퍼니 체제에서 밀려났고 우파메카노는 잘하고 있지만 잔부상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민재만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출전 시간이 조금 신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묵묵히 바이에른 후방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센터백 빼고 다 공격합니다. 바이에른은 센터백 빼고 다 공격하는 바이에른에서 이 센터백으로서 후방 커버를 하고 때때로 전진 수비도 하는 김민재의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뱅성 컴퍼니 감독도 출전 시간에 최대한 조절해주면서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 2경기에서는 마냥 그럴 수가 없어서 풀타임 출장을 2경기 연속으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재 선수 경기를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2023 시즌 나폴리에서의 모습이 떠오른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콤파니 감독의 지도 아래서 전진 수비 타이밍, 그 다음에 패스 공급이 매우 정확해진 모습이고요.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아예 113회를 시도해서 113회 패스를 다 성공시키는 패스 성공률 100%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공중경합과 1대1 수비도 이제 전성기 시절 폼을 회복을 해서 분데스리가 대부분 공격수를 제압하는 모습이고요. 나폴리 시절부터 제가 생각하는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능력은 그거였거든요. 자기가 실수를 하더라도 스스로 만회를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른바 싼똥 직접 치운다. 고급스러운 단어로는 결자 해지. 야 진짜 매기네 사람을. 그래서 그런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시절에도 실수가 없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이 실수를 스스로 이렇게 다시 커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바이에른 경기를 놓고 봐도 김민재 선수가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다 치우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전성기 시절의 어떤 경기력을 회복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이에른도 김민재의 활약에 힘입어서 6년 만에 분데스리가 4연속 무실점을 달성을 했고 공식적으로는 5연속 무실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똥 내치 얼마나 좋아 사자성어로. 이거 저거 실제로 그 제가 축구할 때도 친구들이랑 할 때도 늘 쓰는 표현이에요. 야 네가 실수했으면 네가 치워, 네 똥 네가 치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여기서 이제 결자 해지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쨌든 얘기하는데 뭐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그 데이터가 뭐 마냥 뭐 객관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긍정적인 지표에서 1위를 했고 이게 우리나라 뭐 어디 언론사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FIFA 연구소 공인이라는 점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고 우리는 뽕차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뽕찬다고 그 뭐야 김민재 선수가 혼자 오케이 나 이제 1위 했으니까 뭐 그런 선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즐길 건
즐겨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순위에는 보통 데이터 기반 순위에는 무조건 공격적인 지표가 좋은 선수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댓글에서 이제 우도기가 2위, 풀백 2위를 차지했다. 이런 것도 조금 그런 공격적인 지표가 들어간 순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수 같은 것도 조금 관여가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앙네베스 같은 경우에는 출전 시간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를 보여준 적이 많았고 그래서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으로서 전 경기에 출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쌓일 수밖에 없고 데이터가 많이 쌓인 상황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게 뭐 후벤 디아스 선수나 마누엘 아칸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좀 많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은 상황인데 그를 제치고 1위로 올랐다. 이런 거는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찬이 그래서 아 몰라 객관적임. 딱이에요. 네, 딱이에요. 그리고 베스트 제리님께서는 앞으로 우영하나님 축구할 때 실수하는 친구 보고 결자해지. 제가 똥 얘기 실컷 하다가 방금은 또 뽕 얘기를 했거든요. 참 고급스럽지 않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저급한 표현들 썼다는 점 사과드리겠고요. 나폴리 팬들은 아직도 민재를 찾고 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떠난 이제 한국의 나폴리 자리를 나폴리 마피아가 채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자, 네. 김민재 선수 얘기 마저 해보면 김민재 선수 얘기라기보다는 뭐죠? 네, 김민재 선수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바이에른 센터백 얘기를 김민재 선수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다뤄보도록 할 텐데 저한테 저거 발음을 시키는 것 같아서 효과요? 효과, 교과서, 김밥 이런 거 지금 저한테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방금 발음이야 진짜 훌륭했는데. 예. FIFA, 로베 감독. 로베 감독의 그 나라의 명문팀 바이언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독일 스카이 스포츠 보도였는데 바이에른과 다이어는 이번 시즌 마지막이다. 뭐 사실 다들 예상을 하셨죠. 예상한 대로 다이어가 바이에른과 이번 시즌까지 계약을 마치고 떠난다 이런 내용인데 다이어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의 전력 외로 분류가 됐고 그래서 지난 겨울에 바이에른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마침 그때 하필이면 아시안컵 다녀와서 약간 좀 피로 누적이 많이 된 상황에서 그 다음 경기였던 레버쿠젠과 경기를 사실 잘 못 뛰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랑 우파메카노 선수를 불신을 하면서 다이어 선수가 주전으로 전락을 했고요. 지금은 맨유로 떠난 마타이스 더리어트와 다이어가 후반기 바이에른 센터백 조합을 이루면서 완전 이적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베스트 제리님, 그 닐리리아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다이어 얘기 계속 해주세요. 예, 지금은 그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녹화를 안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콩파니 감독 부임 후에 다이어는 다시 후보 신세로 전락을 했고요.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는데 아무래도 다이어 선수는 그 지시형 수비수, 그렇죠. 정적인 센터백이다 보니까 커맨더형 수비수기 때문에 약간 역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라커룸 내 화합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에른 라커룸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콩파니 감독도 인간적으로는 좋아하는 선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애는 착해. 애는 착하다. 그럼에도 내년 여름에 떠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이제 독일 매체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주전으로 뛰고 있는 우파메카노는 2026년 6월까지인데 현재 이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김민재 선수가 만으로 28살, 우파메카노 선수가 만으로 26살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우파메카노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몇 주 내로 우파메카노와 본격적인 재계약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바이에른은 여전히 요나탄 타와의 자유계약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의 활약상이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즌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에른도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토 히로키와 요시프 스탄시치가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센터백 보강 계획이 달라질 것이고 요나탄 타의 거취도 지금 또 뭐 레알이 겨울에 영입한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유계약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예.
정몽규님 뒷짐 수비는 누굴 말하는 건가요? 다이어 말하는 건가요? 이거? 센터백들이 이거 많이 하죠. 예. 네. 뒷짐 수비는 핸드볼 반칙이 조금 개정된 이후에 그게 됐죠. 야 레귤러? 예, 그렇게 됐죠. 그 다비드 루이즈가 참 그 자세가 참 찰지게 잘하는데 예. 그게 이게 그 축구 저처럼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아마추어 축구 관련해서 피드백을 많이 해준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몸의 중심이 네. 저 뒤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음. 수비 자세를 취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그 까불지 말래요. 그 선수들이나 하는 거지. 네. 그거 했다가 괜히 스피드로 털리니까 일반적으로 본인이 축구 즐기시는 분들은 어디서 본 거 많다고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뭐 어디서 본 거 많다고 본인의 킥력 믿고 그 롱패스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풋살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비를 할 때 저가 예전에 또 리버풀 팬이니까 반다이크 선수가 그 손흥민과 시소코 시소코의 그 2대1을 혼자서 막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거가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풋살 할 때 종종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풋살은 그런 2대1 상황이 자주 조성이 되니까. 맞아요. 스피드로 털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텔미춤이냐? 이거? 이문규님은 제가 말한 채널을 알고 계시네요. 제가 말한 채널 알고 계십니다. 이문규님 진짜 축구할 줄 아시네요. 축구할 줄 아신다. 자, 저기서 또 얘기해줘. 그바다님. 스포츠 연구소의 공신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걸지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제가 계속했거든요. 어쨌든 긍정적인 지표에서 1등 했잖아요. 한잔 하세요. 민재의 활약에 치얼스. 오케이? 이게 만약에 실제로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도 못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도기가 그랬다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도 그 바다님 유쾌하게 받아주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약간 뭐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민재 선수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쵸 맞아요. 못한다고 욕먹는 것보단 23만 배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쌈 나는 줄 알아. 이렇게 남들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튼 자 그렇다고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촌님. 우리가 지금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 위대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1위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정말 그 황당하기 그지없는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그 리버풀 팬으로서 굉장히 좀 분노할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우리 폴리티비에 리버풀 팬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윤효용 기자의 결혼식에서 잠깐 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두 분이 빡칠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리버풀 오심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이고요. 이것 때문에 뭐 직무정지가 된 건 아니고요. 이 쿠트 심판 데이비드 쿠트 심판인데 이 데이비드 쿠트 심판이 최근에 클럽과 리버풀을 욕한 이런 욕설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를 당한 거고 뭐 의혹은 의혹일 뿐이고 일단 이 사건부터 살펴보죠. 클럽 욕설 영상에 대해서 12일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데이비드 쿠트 심판의 그 리버풀과 클럽을 욕하는 욕설 영상이 퍼졌습니다. 특히 위르겐 클럽 전 감독에게 비난에 가까운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거리두기 시기에 리버풀과 벌리 경기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시기에 내게 거짓말했다면서 날 공격에 빠뜨렸다. 뭐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거만한 인간과는 말을 섞지 않겠다. 라면서 클럽 감독을 대단히 싫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클럽은 대단한 하면서 이제 욕설 이제 차마 방송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는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비난을 했고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영국 프로축구 경기심판협회는 곧바로 쿠트에게 정직 처분, 그러니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 사건에 대해서 AI, 그러니까 최근에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 이게 퍼지고 있으니까 그런 딥페이크 영상이 아니라면
이 쿠트가 다시는 심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저도 영상 화질 때문에 처음에 딥페이크인가 싶었어요. 네. 네. 근데 쿠트도 영상소 사람이 본인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아마도 다시는 심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잉글랜드 심판 특유의 그런 끈끈함 같은 거를 감안했을 때 쿠트가 어떻게든 복귀하는 그림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요. 쿠트는 영국 심판 중에서는 그래도 엘리트 축에 속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결승전도 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아르메니아와 에스토니아의 A매치를 관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심판 중에서 국제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점에서 쿠트가 마냥 이제 영국 내에서 인정을 못 받는 심판은 아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 심판으로서의 권위, 그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심판도 심판이기 전에 사람이니까 뭐 자기한테 좀 거칠게 항의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욕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예. 욕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걸 영상에 남겨놨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욕한 대상들에 대한 그 리버풀과 경기에서 분명히 문제의 판정들이 있었다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쿠트 심판이 당연히 리버풀한테만 오심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다른 구단들에게도 오심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하필 리버풀을 욕했고 하필 리버풀 관련해서 오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리버풀은 쿠트 심판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오심으로 곤혹을 겪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2020-2021 시즌에 에버턴전에서 판다이크가 그 슈팅을 향해 달려들다가 픽포드의 가위치기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쿠트가 VAR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주심이 이거 반칙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VAR에서 보고 이거 가위치기 너무 그거 한데요. 다이렉트 레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다면은 개입을 해서 뭐 판정이 나왔겠죠. 하지만 VAR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리버풀 팬들의 입장에서 이게 빡칠만한 게 저 시즌에 저 부상이 진짜 스노우볼 엄청 컸거든요. 예. 오잔 카박 이런 애들 데려온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 뭐 네필리스의 맞아요. 예. 그 리스 윌리엄스 이거 이게 대체 무슨 센터백이냐 했는데 그 센터백으로 3위를 해버리니까 예, 그렇죠. 뭐 결국에는 핸더슨 파비뉴도 하고. 예, 근데 다 부상당하고 예, 그런 이제 센터백 스노우볼이 굴러간 시즌의 첫 번째가 바로 그 판다이크의 십자인대 부상이었는데 그래서 이 쿠트 심판이 아무튼 이 상황에서 픽포드의 가위치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비교적 최근에는 2023년 아스널전 주심으로 나서서 마르틴 웨데고르의 핸드볼 의심 장면이 있었어요. 이 장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사실 아스널전 하면은 중요하잖아요. 이런 우승 경쟁 판도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건데 거기서도 쿠트 주심이 뭐 핸드볼 이런 거를 선언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뭐 승점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승점을 벌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상황에서 후반기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는 건 인정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으로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오심 장면들이 많습니다. 오심 장면이 많은데 이게 다 쿠트 심판이 관여가 됐다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더욱 불을 지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쿠트 이외에도 어느 심판이건 오심을 할 수 있고 오심이 나오고 사람이 관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VAR이 아무리 있고 뭐 반자동 옵사이드 시스템이 도입되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이 영상이 같이 공개가 되면서 그 베테랑의 그 대사가 생각나네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딱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PL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뿐만이 아니라 라리가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세리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 사람은 어디 팬이다, 저 심판 어디 팬이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심판은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쿠트 심판은 이번에 이런 욕설 영상까지 공개가 됐으니 결국에는 이게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리버풀 팬 매체인 디스이즈 안필드에 따르면은 쿠트가 있을 때 없을 때 승률을 비교해 보면 쿠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쿠트가 최소 VAR로 이제 심판으로 있을 때 리버풀 승률은 57.9%입니다. 11승 3무 4패를 했고요. 근데 없을 때는 승률이 65.9%. 그러니까 8%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이게 또 데이터로도 나와 있네요. 네.
근데 이 데이터는 사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거를 조금 눈으로 보여주는 역할이지 아까 말씀드린 모든 통계는 사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다른 심판도 이런 승률에 비교해 보면은 분명 높은 심판이 있을 거고 낮은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쿠트 심판이 경기를 관장할 때 리버풀의 승률이 확연히 낮아지는 게 수치로도 드러난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됐고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 구단의 안 좋은 판정을 내리던 다른 심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심판들도 공정성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쿠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최초로 올린 사람은 추가 폭로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댓글에 나오네요. 앤서니 테일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마이클 올리버라든지 뭐 이런 심판들도 다 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테일러는 진짜 궁금합니다. 아. 순수하게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 테일러가 이제 나 월드컵 때 생각나네 이러면서 영상이 예를 들어 비슷한 영상이면 아 월드컵 때 생각나네 그 벤투인가 뭔가 이러면서 예.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게 좀 실제로 드러난 거는 이번이 뭐 처음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프리미어리그 심판의 논란이 어떻게 또 퍼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위에 화영님께서 그 퇴사자는 뭐하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뭐 오늘 안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점심 먹고 있나 봅니다. 네. 네, 열심히. 저번에는 이제 리버풀 할 때 오셔가지고 대슬롯 남기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 얘기하는데 지금 안 들어와 있어? 어? 가만 안 둬. 그만큼 화가 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리버풀 오심 의혹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40분.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일 경기 한번 살펴보죠. 이 얘기 나온 김에 그 쿠웨이트전 비롯해서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예, 내일이 또 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차전이 치러지기 때문에 예, 이 경기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효용 기자는 퇴사 안 했어요. 신혼여행 갔어요. 효용 기자 내일 돌아옵니다. 내일 그 커뮤니티에 보시면 내일 저와 함께 한다고 돼 있죠. 네. 예, 아 퇴사 아닙니다. 예,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고요. 오늘도 이제 거기 다녀오십니다. 그 K리그 추춘제 공청회 이제 취재를 하러 가시고요. 예, 그러면은 K리그 추춘제 과연 공청회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적어도 이제 할 생각이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추춘제로 전환이 되려면 한 2-3년 정도, 최소 2-3년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번에 공청회가 열린다는 게 또 K리그의 긍정적인 변화에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예. 스코어 예측? 저는 그렇다면 4대1. 4대1. 4대1로 어디가 이기나요? 우리가 이기죠. 무슨 짓이에요? 또 매기려고? 아니요. 네. 그래서 매기는 걸 밥이나 매겨. 이상한 거 매기지 말고. 지금 수제버거가 1등. 예. 저도 좀 그래도 한 2대0, 3대1 이렇게 좀 크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대0, 3대1보다 4대1이 더 큰데?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예. 4대1 대승도 노려볼 수 있다. 예. 오늘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방송을 하시네. 예, 다른 경기 살펴보면은 그 같은 B조에서는 오만과 팔레스타인이 경기를 치르고요. 그다음에 이라크와 요르단이 경기를 치릅니다. 이라크와 요르단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야, 칫뷰님께서는 그 저게 약간 그 여의도 문법 혹은 보도 문법이거든요. 그 네. 같은 문장으로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걸. 자, 뭐 예를 들어 이호영 아나운서가 4대1이라는 스코어를 예측을 했는데 이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가 클래시탈 가능성은 낮다는 거거든요.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반면 이제 김희준 기자는 그래도 이제 클린시트로 이길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비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김희준 기자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저번에 이라크전에서도 사실 이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비진이 지금 근데 또 좋겠죠. 이번에 또 나서서 클린시트를 하면은 더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하고 이란하고 경기를 하네요. 북한하고 이란 경기하고 뭐 다른 빅매치를 보자면은 호주랑 사우디아라비아. 예. 최근에 둘 다 감독을 경질한 이 감독 경질한 두 팀이 맞붙고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하루 뒤에 경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모레 경기를 하는데 예, 신태용 감독이 과연 일본이라는 대열을 잡을 수 있을지 예,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내일 이제 대부분의 경기는 잡을 수 있을지라는 건 신태용 감독의 승리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라고 해서 신태용 감독을 무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무시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무시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은 신태용 감독이 없었잖아요. 그럼 인도네시아 일본 경기인데 뭐 일본이 이기겠죠. 이러면서 지나갔겠죠. 하지만 신태용 감독이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너무 웃기다. 오늘 한번 보내고 방송 합시다. 일단 유명해지면 그럼요. 예.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똥을 싸도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가 완전히 넘어가긴 했는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추춘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K리그에서 꾸준히 이런 추춘제 얘기는 내일 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취재를 다녀온 이 현장의 그런 감정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것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확하게 이제 추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도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아챔은 이미 그쵸. 추춘제로 치르고 있고 일본도 옆나라 일본도 뭐 2027년 6년 이때부터 추춘제를 시행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히 추춘제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그리고 여름 경기가 사실 선수들한테 혹독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추춘제로 전환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 논의고요. 그 이제 반대 측면에선 걱정하는 게 그거죠. 겨울에 선수들의 몸과 잔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씨가 그 연교차가 50도 이렇게 나잖아요. 예, 맞아요. 자, 대단한 나라야. 오죽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겨울 춥다고 하겠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구 덥대잖아요. 추춘제는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 같이 해외 리그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추제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그러니까 지금 K리그 같은 거죠. 예. 근데 추춘이 이제 없다고. 그것도 맞는 하긴 그렇게 좀 예. 춘추도 없고 추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학교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기의 시작이 8월, 9월 뭐 이러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추춘제로 시행을 하면은 근데 이런 논의는 무조건 필요할 겁니다. 겨울 휴식기를 얼마만큼 줄 것이냐. 우리나라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연교차가 매우 심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겨울 휴식기를 얼마나 제정할 것이냐. 그거가 이제 추춘제 전환의 주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춘추제에서 추춘제로 전환될 때 이런 비는 한 반년쯤 공간은 어떻게 또 해소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논의가 오갈 예정입니다. 근데